미제 사건 파일 2피 7관악구 연쇄 성폭행 살인 미제 1994년 DNA가 있어도 30년째 잡히지 않은 범인 1994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해결 실종 CHAPTER 1. 1994년 관악구 사건의 시대와 공간을 이해해야 한다. 범인의 DNA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유전자 정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열쇠가 이미 수사기관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났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할 사건의 핵심입니다. 1994년 서울 관악구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방식의 성폭행 살인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수십 년째 정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했습니다. DNA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오늘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성폭행 살인이라는 매우 무거운 범죄를 다룹니다. 피해자분들의 존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범행의 구체적 묘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어떤 표현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잊지 않는 것이고 범인을 향한 사회의 시선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5년에 폐지됐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이 오늘 특정된다면 오늘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 다치지 않았습니다. 미제 사건 파일 2피 7. 1994년 관악구 연쇄 성폭행 살인 미제. 지금 시작합니다. 1.1. 그 시절이 서울, 그 시절의 관악구. 1994년의 서울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는 성수대교가 붕괴하고 충주호 유람선이 침몰하고 사회 곳곳에서 균열이 드러나던 해였습니다. 경제성장의 외피 안에 안전 불감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갔습니다. 여성 안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회적 보호망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관악구는 서울 남쪽에 위치한 구입니다. 관악산을 끼고 있어 지형이 복잡합니다. 좁은 골목, 가파른 계단, 구불구불한 이면도로. 이 지형이 야간에 특히 위험합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를 급습한 뒤 복잡한 골목을 통해 도주하기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1994년 당시 이 골목들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가로등도 듬성듬성했습니다. 범행 현장을 기록하는 눈이 없었습니다. 1994년의 성범죄 수사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전담기관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전담 경찰관 제도도 없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상담소 같은 지원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일반 수사관이 담당했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환경이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고를 더 어렵게 만들었고 수사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생각해야 합니다. 피해자 탓하기 빅텀 블레이밍가 만연했습니다. 왜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냐? 왜 그런 옷을 입었냐는 식의 시각이 주류였습니다. 이 인식이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았습니다. 신고하면 오히려 자신이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성범죄가 과소 보고되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소 보고가 연쇄 범행을 더 오래 지속시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DNA 기술이 한국 수사에 도입된 것이 1990년대였습니다. 초기 단계였습니다. 분석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전국 DNA 데이터베이스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DNA를 채취해도 그것을 비교할 기존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DNA가 있어도 특정 용의자의 DNA와 대조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기술적 한계가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어렵게 만든 조건이었습니다. 왜 지금 이 사건을 다루는가? 3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로 이 사건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DNA 기술과 데이터베이스는 30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오래된 증거를 재분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피해자들의 가족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응답받는 날이 오기를 바라기에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야기합니다. 1994년 서울의 인구는 약 1,050만 명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관악구
주민들은 같은 지역에서 연쇄 범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웃이 피해자가 됐고 같은 동네에서 범행이 반복됐습니다. 이 공포가 주민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성들이 혼자 밤길을 걷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이웃들과 서로 조심하라는 말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 공포가 커질수록 경찰에 대한 압박도 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언론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1994년에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정보의 확산이 지금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신문, 방송이 전부였습니다. 언론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했느냐가 사회의 인식과 제보에 직결됩니다. 피해자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보도됐는지 아니면 자극적으로 다뤄졌는지, 당시의 보도 방식이 제보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이 사건을 이해하는 맥락입니다. 범죄 프로파일링이라는 수사 기법이 1994년 한국에서 얼마나 활용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범죄 프로파일링은 범행 방식, 피해자 선택 패턴, 범행 시간대 등을 분석해 범인의 특성을 추정하는 과학적 기법입니다. 1990년대 미국 FBI에서 발전시킨 이 기법이 한국 수사에 도입된 것은 이후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이 방법론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범인의 생활 패턴, 직업, 나이, 거주 지역 등을 과학적으로 추정해 수사 범위를 좁히는 작업이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CHAPTER, 이 연쇄 범행의 윤곽 어떻게 수사가 시작됐는가? 1.2. 하나가 아니었다. 이 에피소드에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묘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피해자들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 사건이 연쇄 범행으로 인식된 과정,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수사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4년 관악구에서 유사한 패턴의 성폭행 살인이 복수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들을 연결지어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중요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범인에 의한 연쇄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 판단이 수사의 규모와 방향을 바꿨습니다. 단독 사건이 아니라 연쇄 범행이라는 인식은 수사에 긴박감을 더합니다. 범인은 한 번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멈출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체포되지 않았으니까요. 범행이 성공할수록 담대해지는 것이 연쇄 범죄자의 패턴입니다. 연쇄 범행으로 판단한 근거 중 핵심이 DNA 증거였습니다. 각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생물학적 증거가 분석됐습니다. 그 결과가 동일 인물의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범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를 수사기관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하지만 열쇠가 있어도 자물쇠를 찾지 못하면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범인의 DNA는 있는데 그것과 대조할 수 있는 용의자를 찾지 못한 것이 이 사건의 현실입니다. 피해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 이름이 있고 가족이 있고 꿈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사 기록에서 피해자들이 숫자로 불릴 때 우리는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피해자들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존엄은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의 가족이 아직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쇄 범행이 언제, 어떻게 멈췄는지도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입니다. 연쇄 범행은 보통 범인이 체포되거나 사망하거나 지역을 떠나거나 내부적 이유로 스스로 중단할 때 멈춥니다. 이 사건의 범행이 멈춘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관악구를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범행이 있었는지, 그 범행의 DNA와 이 사건 DNA가 일치하는지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연쇄 범행이 특정 지역에서 멈췄다고 해서 범인도 멈췄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연쇄 범죄 수사에서 수사관들이 직면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정보를 얼마나 공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공개하면 범인이 경계하거나 도주합니다. 너무 적게 공개하면 제보가 들어오지 않고 시민들이 위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1994년에 이 균형이 어떻게 맞춰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이것이 공개와 비공개의 균형이 최적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시사합니다.
연쇄 범행을 수사할 때 수사기관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합니다. 범행 현장의 물리적 증거,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 그리고 범인이 남긴 생물학적 증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퍼즐을 이루는 조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DNA라는 강력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퍼즐의 다른 조각들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 목격자, 범인과 연결되는 단서. 이것들이 없어서 DNA가 있어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연쇄 범행 수사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범행 지역의 지역 전문가입니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 그 지역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이 수사에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악구 주민들 중에서 1994년 당시 의심스러운 사람을 봤거나 특정 인물이 이 지역 골목을 자주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거나 또는 지인 중에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 사람이 있었다면 그 기억이 수사에 결정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억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억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생존 피해자가 있다면 그분의 진술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범인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것, 외모, 목소리, 특이한 점. 이 범인 프로파일링의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생존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보호받고 진술이 적절하게 수집됐는지도 중요합니다. 당시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한계가 수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어렵게 했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에피소드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해결되는 날, 미제 사건 파일이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CHAPTER3DNA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를 못 찾는다. 이 사건을 다루면서 한 가지 더 생각했습니다. 범인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평범한 척 살아왔을까?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살아왔을까? 아니면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왔을까?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범인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없으니까요.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요. DNA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이 세 가지가 범인을 향한 포위망입니다. 그 포위망은 시간이 갈수록 좁혀지고 있습니다. 1.3. 30년 동안 대조되지 않은 유전자. 이 사건에서 DNA 증거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DNA는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지구상 모든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범인의 DNA가 현장에서 채취됐다는 것은 범인이 이 현장에 있었고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생물학적 증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DNA만 있으면 범인을 특정하는 순간 바로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왜 DNA가 있어도 범인을 못 잡을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DNA를 통해 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의자 대조입니다. 용의자가 특정되면 그 사람이 DNA를 채취해 현장 DNA와 대조합니다. 일치하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방법은 용의자를 먼저 특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 30년 동안 결정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검색입니다. 기존에 구축된 DNA 데이터베이스에 현장 DNA를 대조합니다. 일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범인입니다. 이 방법의 한계는 데이터베이스에 범인의 DNA가 없으면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94년 당시 한국에는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습니다. 2010년 DNA 신원학 인정 보위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후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현장 DNA는 꾸준히 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일치하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할까요? 범인이 1994년 이후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왔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해외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1994년에 30대였다면 지금은 60대, 20대였다면 50대입니다.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 어딘가에서 또는 해외 어딘가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가능성이 이 사건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계보학적 DNA 분석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기술로 수십 년 묵은 사건들이 해결됐습니다. 2018년 미국에서 40년 넘게 도주했던 연쇄살인마가 이 기술로 체포됐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범인의 친척이 계보학 사이트에 DNA를 등록한 경우 그 정보와 현장 DNA를 비교해 가족관계를 추적합니다. 형제, 사촌, 조카 등 친척의 DNA를 통해 범인을 향해 좁혀가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기술의 도입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윤리적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기술이 이 사건의 해결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DNA 보존 문제도 중요합니다. 1994년에 현장에서 채취된 DNA 시료가 30년 동안 어떻게 보관됐는지, DNA는 적절한 조건에서는 수십 년이 지나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 건조 보관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됐다면 지금도 재분석이 가능합니다. 30년 전에는 분석하지 못했던 시료를 지금의 기술로 다시 분석해 더 상세한 DNA 프로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시료를 철저하게 보존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DNA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면 미해결 사건의 해결 가능성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RFLP 제한 요소 절편끼리 다형성 기법이 주로 사용됐습니다. 분석에 수주가 걸리고 대량의 시료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STR 단순 반복 서열 분석과 NGS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술로 극미량의 시료도 분석할 수 있고 몇 시간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과거에 분석하지 못했던 시료를 지금 다시 분석하면 더 상세한 DNA 프로필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94년의 증거가 지금의 기술 앞에서 새로운 단서를 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더 골든 스테이트 킬러로 알려진 연쇄살인마가 40년 넘게 도주하다가 2018년에 체포됐습니다. 계보학적 DNA 분석 덕분이었습니다. 범인의 먼 친척이 계보학 사이트에 DNA를 등록했고 수사관들은 그 데이터를 통해 범인 가족의 계보를 추적해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이 기술은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기술의 도입 논의가 필요합니다. 1994년 관악구 사건의 범인이 한국 계보학 데이터베이스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DNA의 안정성에 대해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DNA 시료는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절히 보존된 DNA는 수십 년, 심지어 수천 년이 지나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 진공 보관, 건조 보관 등의 방법으로 잘 관리된 시료는 30년이 지나도 온전합니다. 문제는 보존 상태입니다. 1994년에 현장에서 채취된 시료가 30년 동안 어떻게 보관됐는지가 지금 재분석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이 시료를 철저하게 보존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이 사건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집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CHAPTER 4 왜 30년인가 미해결의 구조적 이유들. 미해결 사건 수사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FBI와 영국 경찰은 장기 미해결 사건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오래된 증거를 다시 분석합니다. 새로운 수사관이 신선한 시각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이 지속적인 재검토가 수십 년 묵은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수사기관도 이 원칙을 관악구 사건에 적용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배신이 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해외 미해결 사건들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살펴보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983년 발생한 살인사건 34년 만인 2017년에 계보학적 DNA 분석으로 해결됐습니다. 미국에서는 1974년 강간 살인사건 45년 만인 2019년에 동일 기술로 해결됐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증거가 잘 보존됐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됐으며 수사기관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악구 사건도 이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1. 한 가지 이유가 아니다.
이 사건이 30년 동안 미해결로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은 수사기관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이해하고 그로부터 지금의 수사 시스템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기술적 한계였습니다. 1994년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범인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흔적이 없었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습니다. 현장 DNA가 있어도 비교할 대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전화 기록 추적, 금융거래 분석 등 지금의 수사에서 당연하게 쓰이는 도구들이 없거나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기술적 한계는 당시 시대적 제약이었습니다. 수사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요인은 성범죄 수사 시스템의 미비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담 지원 기관이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안전하게 수집하고 보호하는 전문 절차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 미비가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피해자의 협조와 보호는 필수적입니다. 그 기반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수사 자원의 한계였습니다. 연쇄 범행임이 확인되면 대규모 수사가 이루어지지만 수사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 광범위한 탐문, 더 많은 목격자 확보, 더 철저한 현장 분석을 위한 인력과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수사 자원이 분산됩니다. 장기 미해결 사건은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이것이 미해결 사건이 더 미해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요인은 지리적 특성이었습니다. 관악구의 복잡한 골목 지형이 범인에게 유리했습니다. 범행 후 좁은 골목을 통해 빠르게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야간에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이 지형적 조건이 현장 단서를 최소화했고 목격자 확보를 어렵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요인은 범인의 신중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범인은 여러 번 범행하면서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흔적을 최소화하려 했을 것입니다. DNA가 남은 것은 완전히 피하지 못한 것이지만 다른 흔적들은 남기지 않으려 신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인이 법 집행기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었는지도 수사에서 중요한 프로파일링 요소가 됩니다. 여섯 번째 요인은 사회적 주목의 부족이었습니다. 1994년에는 다른 대형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당시의 사회적 인식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이 사건이 충분한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면 제보도 적었을 것입니다. 사회의 관심과 수사의 성과는 직결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알고 더 많은 사람이 제보하고 더 강한 사회적 압박이 있어야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성범죄 수사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봅니다. 1994년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해바라기 센터의 설립입니다. 성폭력, 학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의료법률심리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는 기관입니다. 지금은 전국에 수십 개가 운영됩니다. 1994년에 이 기관이 있었다면 피해자들이 더 빠르게 체계적 지원을 받고 수사에 더 안전하게 협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차이가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 수집 방식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1994년에는 피해자가 일반 수사관에게 진술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 훈련 없이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수사 협조를 꺼리게 되고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을 전담으로 수집하는 훈련된 수사관이 있습니다. 진술은 영상 녹화되고 반복 진술을 최소화해 2차 피해를 줄입니다. 이 차이가 수사의 질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장기 미해결 사건 관리 시스템도 발전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장기 미해결 사건을 전담으로 검토하는 팀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오래된 증거를 재분석하고 새로운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관련 사건들을 연결하는 작업. 이 작업이 관악구 사건에도 적용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미해결 사건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노력이 언젠가 결실을 맺습니다. CHAPTER-5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희망과 과제.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는 동안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1994년에는 없던 인터넷이 생겼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겼습니다. AI가 등장했습니다. 이 기술들이 이제 수사에도 활용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확산, AI를 통한 얼굴 인식과 동선 추적, 방대한 데이터 분석. 1994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수사 도구들이 지금은 현실입니다. 이 도구들 30년 전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시간을 이길 수 있습니다. 1.2.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진 지금, 이 사건은 법적으로 영원히 열려 있습니다. 범인이 특정된다면 오늘이라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해야 하는 법적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계속되는 한 해결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새로운 수사 방법. 1994년에는 불가능했던 것이 지금은 가능합니다. DNA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범죄자들이 등록될 때마다 이 사건 DNA와의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언젠가 일치하는 인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대조 작업이 이 사건 해결의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수사기관이 이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등록 대상이 지금보다 더 넓어진다면 일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계보학적 DNA 분석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 묵은 사건들을 해결한 이 기술이 한국에 도입된다면 관악구 사건도 해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법적, 윤리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수사의 공익 사이의 균형. 이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들의 정의 실현이 그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제보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1994년 관악구에서 의심스러운 것을 봤지만 신고하지 않은 사람. 가까운 사람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사람. 경찰청 미제 사건 신고 전화는 182입니다.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1994년의 기억도 좋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그 기억이 30년 묵은 사건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분들의 가족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범인이 법정에 서는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절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의 숫자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그분들의 소중함이 이 사건에서 잊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정의는 범인이 체포되는 날 비로소 시작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 대응 시스템이 1994년 이후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보면 이 사건이 의미 없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상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 경찰관, 피해자 보호법의 강화.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1990년대의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이 시스템을 바꾸는 에너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분들에 대한 정의는 아닙니다. 정의는 범인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불편함이나 고통을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전국 성폭력 상담 전화는 1366입니다. 24시간 운영됩니다.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과제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진지하게 전달하되 그 고통을 콘텐츠 소비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 것, 수사의 실패를 지적하되 개인을 비난하지 않는 것, 범행의 심각성을 전달하되 자극적인 묘사를 피하는 것. 미제 사건 파일은 이 균형을 맞추려 노력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 사건을 더 나은 방식으로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법을 계속 배워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30년 동안 놓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의를 기다리며 잊혀지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아온 분들입니다.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해온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오래된 증거를 다시 들여다보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억하고 제보해준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노력이 쌓여서
언젠가 반드시 범인이 법정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그리고 반드시 기다립니다. CTA 삽입 구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알수록 제보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에피소드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묻는 근본적인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가? 30년 동안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30년 동안 시스템이 변해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나은 수사 기술, 더 강한 피해자 보호, 더 촘촘한 DNA 데이터베이스. 이 변화들이 이제는 범인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기대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이 해결되는 날을 생각해 봅니다. 30년 만에 범인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날. 피해자 가족들이 비로소 법적 정의를 확인하는 날.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 영상을 만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알고 더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면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미제 사건 파일은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분들이 이 영상 이후에도 이 사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제보할 정보가 없더라도 기억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이 알수록 제보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30년 기다림을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기억해 준다면 그 집단적 기억이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이끌어내는 힘이 됩니다. 이 사건을 다루는 동안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정의를 기다리며 살아온 분들. 명절이 올 때마다, 피해자의 생일이 올 때마다 그 빈자리를 느끼며 살아온 분들. 그분들의 기다림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기다림에 응답하는 날이 반드시 오기를 바랍니다. 범인이 법정에 서고 피해자들이 정의를 받는 날. 그날이 반드시 오기를 온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 사회가 성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30년 사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피해자 탓하기가 잘못됐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피해자 보호법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범죄 신고율은 낮습니다. 지금도 피해자들이 신고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3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클로징 앤드 다음 화 예고. 오늘 미제 사건 파일 EP 7. 1994년 관악구 연쇄 성폭행 살인 미제 사건을 5개의 챕터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NA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30년 동안 잡히지 않았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진 지금 이 사건은 언제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데이터베이스가 확대되고 누군가의 제보가 들어온다면 피해자분들의 가족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언젠가 진실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정보든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경찰청 미제 사건 신고 번호 182로 연락해 주십시오. 30년 전의 기억도 좋습니다.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 기억이 30년의 기다림을 끝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30년의 기나긴 기다림을 당신의 전화 한 통이 끝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용기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어떤 경로로든 범인에게 닿는다면 전합니다.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언제든 잡힙니다. 지금이라도 자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이 사건에 대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전국 어디서나 1366으로 24시간 365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DNA 기술 발전과 함께 목격자 기억 연구도 발전했습니다. 인지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30년이 지나도 특정 자극이 주어지면 관련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것이 그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1994년 관악구에서 무언가를 봤지만 잊고 있던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그 기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을 지금 바로 182로 제보해 주십시오. 1.3. 다음 화예고 미제 사건 파일 2P. 8. 화면 인천 어느 골목. 2006년 오후. 아이의 가방 하나. 다음 화가 미제 사건 파일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2006년 인천에서 초등학생이 실종됐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였습니다. CCTV 영상도 있었습니다.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미제 사건 파일의 마지막 이야기, 2006년 인천 초등학생 실종 사건.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